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의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의 고기압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대중국 수출 규제, 관세 전쟁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와 또 미 연방 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오늘 회복, 시장에 훈훈한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다 자세히 보실 텐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스피 5천 실현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국내 증권주들 일제히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이 후보는요, 사전투표 첫날을 맞아 SNS를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는 걸 강조했고요. 이에 미래에셋증권이 장초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 DB증권과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주들이 동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증권업종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 파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요, 앞서 또 지구의 날을 맞아서 탈플라스틱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탈플라스틱 선도 국가 등이 포함된 기후환경 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삼성물산과 세린BNG, 진영 등 두 자릿수 급등, 탈플라스틱 관련주들도 온화합니다. 또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주요 지주사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선 경선 후보들이 증시 부양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에 따른 정책 수혜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인데요. HS 효성은 상한가를 기록, 이외에도 HD 현대, LX홀딩스, 한화, 두산 등 주요 지주사 종목들이요, 1년 중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관련 산업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키즈 산업 관련주들 오늘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주들도 오늘 맑게 개어 있는데요.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한 영향으로 반도체주뿐만 아니라 전선과 전력 설비 종목들까지 따스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모두요, 따뜻한 봄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HD 현대 마린 엔진은 오늘 1,09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부터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를 방문, 제4차 알래스카 지속가능한 에너지 컨퍼런스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하이스틸 수혜 기대감 속 장중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두 가지 보실 텐데요. 좀 앞서 언급드렸던 HS 효성입니다. 배당 가능이익 증가, 자회사 실적 개선 전망이 담긴 IBK 투자증권 측의 보고서에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오늘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반면 하이브는 주가에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데요. 최대 주주 방시혁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오너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매도 먹구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였습니다. (28일)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6월 1일에서 7월 9일로 연기하면서 전날 뉴욕 증시가 크게 반등한 이후 잠시 숨고르기에 나선 분위기다.
다우 지수는 0.58%, S&P 500 지수는 0.56%, 나스닥 지수는 0.51% 내렸다. 엔비디아는 장마감 이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 시간 외거래에서 5% 이상 급등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지난 분기 매출이 440억 6천만 달러라고 밝혔다. 지난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69% 급증했다. 엔비디아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용 인공지능 전용 칩인 H20 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매출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아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데일리 아스탁은요.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만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간밤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 그리고 상호 관세에 대한 우려도 조금 한시름 내려놓은 것 같고요. 여기에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소식. 여기 또 저희가 좀 오늘 사전 투표일이잖아요. 앞으로 조기 대선 이후에 또 시장의 방향성까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9개월 만에 또 코스피가 2,700선 회복했거든요.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 빨간색으로 다 도배를 해버리니까요. 뭐 대형주나 중소형주나 뭐 대부분 다 많이 오르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세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우리 기업들은 실적을 좋게 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나 반도체 같이 관세가 민감한 쪽, 그다음에 철강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이 요번에 이제 트럼프 이 관세 문제가 좀 미국 연방 법원에서 이게 이제 중단이 되면서 나름대로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뭐 외국인 투자가들도 이제 입장이 좀 바뀌는 것도 같고요. 온통 빨간색으로 다 도배하니 그냥 지금은 좀 맘 편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 내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고 또 한편으로 또 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제 그 기업들의 조달금리나 이런 것들이 싸지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투자하기 좀 한결 수월해진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도 많이 오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좀 그 새로운 그러니까 조기 대선 이후에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펼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6월 말까지 해서 이제 이 기준금리 인하로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질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환차익을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6월 말까지는 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흐름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시장 안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뉴스들이 가득한 오늘 시장의 흐름입니다. 저희 또 시장 전략 세워봐야겠습니다. 태훈 파트너님이 준비해 주신 세 가지 테마 이슈 데일리 아스탁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해 주신 첫 번째 테마는요. 의료 로봇입니다. 의료 수술 로봇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의료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민주당의 주요 공약 들려오는데요. 여기에서의 포인트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 탄소 포집 CCUS 전지입니다. 글로벌 기후 위기가 확산되면서 이 탄소 포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는지 저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히토류 무기화입니다. 미국이 무역 전쟁에서 히토류 수출을 통해 이제 카드를 꺼낸 중국의 필수 기술을 차단하는 보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히토류 무기화 관련해서는 어떤 전략 필요한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데일리 아스탁 첫 번째 테마 의료 로봇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의료 수술 로봇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선 공약 좀 들려오거든요. 파트너님, 어떠한 전략 좀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도 뭐 지난 CES 2025부터 시작해서 이 로봇이 대세라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대세인 로봇 안에서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앞으로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수술 로봇이죠.
지난해도 그렇고 지난 정부에서 의사 수를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 했던 부분도 이 외과 의사처럼 수술을 하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야를 로봇이 일부 좀 지금 현재 의사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도와서 이 어려운 수술을 좀 더 수월하게 해서 이 수술 횟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즉 의사 한 명이 기존에 뭐 하루에 한 건의 어려운 수술을 했다면 이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에 뭐 2건, 3건 그렇게 되면 그만큼 수술 케이스가 늘어나고 환자들이 더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수술 로봇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 의료 사각지대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지방에 이런 의료 로봇들이 그러니까 보급이 되고 하면 한결 더 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각지대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료보험이 지금까지는 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좀 수술이 비쌌죠. 그런데 이 부분을 그리고 이제 그 비싸니까 이제 수술 횟수가 굉장히 적고 그러니까 사례가 적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은 그 의료 수술 로봇 같은 경우 우리 기업들이 좀 늦게 진출한 시장 분야입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80%라는 시장이 대부분 다 선진국 시장이고 그 선진국 시장에서 수술 로봇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우리 기업들은 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뒤늦게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 시장에서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기업들은 그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좀 뒤늦게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제 제3세계라고 그러죠. 뭐 후진국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제3세계 시장을 먼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 케이스, 즉 수술 로봇을 통해서 수술을 해서 실제 성공한 사례들 이런 것들이 그 사례가 케이스가 많이 쌓이면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선진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미래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미래컴퍼니라는 회사도 따지고 보면 이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쪽 장비를 만들던 회사인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 주 고객이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중국의 BOE 같은 이런 디스플레이 장비 쪽인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장비 쪽은 이런 엔드 유저가 발주를 줘야만 그때부터 이 기계를 이제 제조 장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러한 그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발주가 안 나오면 말 그대로 미래컴퍼니는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기관의 자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그 의료 수술 로봇을 만든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레보아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복강경 수술 로봇입니다. 복강경은 말 그대로 개복 수술하지 않고 작은 구멍을 통해서 로봇 팔을 집어넣어서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카메라 기술과 또 모니터 왜냐하면 사람 몸속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의사가 제3의 장소에서 이 모니터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게 사람 몸속을 그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이 의사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색감이나 또 여기서 그늘진 곳이나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만 이 의사가 제대로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복강경 수술 로봇은 이 레보아이는 굉장히 진보된 오히려 이제 미국에 나와 있는 이 복강경 수술 로봇보다도 훨씬 더 앞선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와 이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감시 장비 쪽에서 우리가 기술을 축적한 기업이 만들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한 부분까지도 찾아내고 또 이런 것을 의사가 정확하게 보면서 수술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수술 케이스가 성공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 쌓인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해외 수출도 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러시아, 몽골, 파라과이, 뭐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도 수출을 했습니다. 지금 열거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이제 제3세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요. 이런 데서 수술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이제 수출할 기회가 그러니까 이런 성공 케이스가 많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걸 갖고 이제 선진국 시장을 노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래 컴퍼니라는 회사는 전고체 배터리 장비도 만들고 있고 HBM 반도체들을 만드는 제조 장비도 만들고 있고요. 또 유리기판 제조 장비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가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자, 넘어가서 이제 고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고영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특이하게 이 회사는
3D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력만큼은 반도체 업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요. 역시나 이 회사도 이 엔드 유저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발주를 안 주면 손가락을 빨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도 이런 그러니까 수주가 안 나올 때, 발주가 안 나올 때를 대비해서 뇌수술 로봇을 만들었는데요. 이 뇌수술 로봇을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보된 형태로 해서 지금 지니어스 클래니얼이라는 새로운 신제품을 내놨는데 이 부분이 말 그대로 미국 FDA에서 501K, 즉 의료 장비로서 사람 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몸에 들어가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고용은 미국 시장에, 미국 의료 수술 로봇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이게 굉장한 의미인데요. 우리나라 이런 의료 수술 로봇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제3세계 이런 데만 주로 납품이 됐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선진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선진국 기업들과 경쟁을 하는 그런 시장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아직까지 뇌수술 로봇은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형 병원에서나 이런 수술 로봇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올해 한 20대 정도 이 판매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죠. 자, 그 마지막에는 큐렉소라는 회사입니다. 앞에 두 회사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쪽을 만들던 회사였는데 이 큐렉소는 그 로봇 수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로봇 수술 전문하는 회사고요. 지금 현재 이 회사는 한국 야쿠르트 그룹의 계열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 수술 로봇인 큐비스 조인트, 그다음에 그 척추 수술 그 전문 로봇인 큐비스 스파인을 만들어서 이게 나름대로 꽤 많이 팔려 나갔어요. 특히나 인도 시장에서는 인도도 후진국이지만 그래도 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부유층들이 많고 그 부유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로봇 수술에서 이 회사 큐렉소의 제품들이 꽤 많이 팔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큐렉소의 물건을 수입해오던 인도의 그 대리점이 큐렉소 제품을 카피를 해서 시장에 내놔서 처음에는 좀 짭짤하게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큐렉소 가격이 거의 반값에 팔았기 때문에 팔렸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일으켰죠. 왜냐하면 이 큐렉소에서 만든 의료 장비, 의료 수술 로봇은 수많은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수입업체가 카피해서 만든 그 제품은 말 그대로 이 큐렉소가 만든 큐비스 스파인이나 큐비스 조인트를 카피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 임상 데이터가 적죠. 실제로 수술 현장에 들어가서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업체가 다시 이 큐렉소 거를 수입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다시 인도 시장에서 수출 실적을 더 쌓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큐비스 조인트 같은 경우는 요번 2분기 중에 이 미국 FDA의 사용 승인, 아까 말씀드린 501K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큐렉소 이 수술 로봇도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수술 로봇들이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더 큰 시장에서 더 큰 마켓 플레이로서의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도가 높은 의료 수술 로봇, 그리고 국내에서는 또 민주당의 주요 공약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축소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좀 대선 공약으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료 수술 로봇과 관련해서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미래컴퍼니, 고영과 큐렉소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탄소 포집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기후 변화 대응 또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이 친환경이라는 글로벌 트렌드, 여기에 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라는 역시나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탄소 포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탄소 포집이라는 게 먼저 이상기후 때문에 만들어진 기술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이거거든요. 2050 탄소제로 그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가장 최첨단 기술이면서 또 한편으로 굉장히 난해하고 까다로운 기술이죠. 그런데 이 기술이 확실하게 이제 시장에 자리 잡게 된 것은 그 미국에서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를 개발을 할 때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흙 안에 석유가 들어있고 천연가스가 녹아 있는데요.
이거를 추출할 때 거기 이 진흙을 꺼내오면 그 빈 공간이 생깁니다. 네. 그 빈 공간에 이산탄소를 채워넣거나 메탄을 채워넣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셰일 오일이나 이것도 개발하면서 이 지층에 큰 변화가 없게 만드는, 오히려 뭐 안정성을 더 보장해주는 이런 쪽으로 이 기술이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많이 살렸죠. 왜냐하면 미국은 셰일 오일을 개발하면서 전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에서 이 수요가 있는 기술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CCUS를 실제로 기술을 아직 한참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직 이 시장을 누가 뭐 선점을 했거나 독점을 하거나 이런 그 여건이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에어레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기체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기체 분리막이 바로 이런 그 질소 발생이나 바이오가스 고질화, 이산화탄소 포집 이런 데 사용되는 그런 그 기술입니다. 제품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쪽에서 주 고객사로 우리 한국가스공사나 롯데케미칼 등이 국내에 있고, 해외로는 뭐 중국이나 UAE 또 인도,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에서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법이 만들어지면서 더더욱 이 기체 분리막이 더 중요한 재료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올해 1분기 실적이 지금 매출에 60억에 영업이익이 12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10억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매출량이 60억밖에 안 되지만 이 매출 자체가 시장이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에어레인의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법이 제정되고 아리백 산단이나 이런 것들이 대선 공약으로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수혜를 받게 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HN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에코프로라는 이름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쪽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그런데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이게 에코프로에서 그 환경사업부 쪽이 떨어져 나와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의 친환경 솔루션을 갖고 있는 그런 전문 기업이기도 하고, 이 회사는 온실가스 감축 시스템의 핵심 소재인 그 허니컴이라는 건 촉매를 개발하기도 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러한 기술은 그 대기오염 물질을 흡착하거나 또 분해하고 또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촉매를 개발하고 있고요. 또 클린룸 케미칼의 필터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그 클린룸 케미칼 필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독일의 공조회사 그 플렉트를 15억 유로에 인수를 했는데요. 여기에 사용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코프로 HN은 이런 대기업들과의 협력 관계에서 이런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서 수익을 꽤 내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곧 성장성이 뛰어난 그런 업체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도 KPX 케미칼이 대상 공장에서 이 물적 분할을 통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주로 이제 석유화학 회사들에서 이러한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산화탄소 포집 소재를 생산하고 있고, 또 그리고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것들을 그 저감하기 위한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의 저탄소 에톡실레이션 공정 기술을 갖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CCUS 이 기술 상용화에 대한 민관 협동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회사로 평가받고 있고, 무엇보다도 최대 주주인 건덕상사 쪽 지분이 59.83%나 됩니다. 이 말뜻은 실제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적다는 뜻이죠. 그 말뜻은 그린케미칼 실적이 조금만 좋아져도 이 회사는 품절주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린케미칼을 주의 있게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기후 위기에 따라서 이제 국내외 기업들 탈탄소 탄소 포집 요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짚어주셨는데요. 참고해서 또 대응해 보신다면 또 많은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은 히토류 무기화 볼 텐데. 중국 측에서 협상에 대한 그 카드로 항상 이 히토류를 꺼내는 것 같거든요. 또 미국 측에서는 히토류 보복에 대한 강경 카드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저희 히토류 무기화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그 중국이 네. 미국이 이런 관세나 이런 거 갖고 무역 쪽에서 중국을 때리면
중국은 처음에 맞아주다가 네. 나중에 좀 심하다 싶으면 이 히토류를 들고 나옵니다. 네. 그런데 히토류는 중국이 가장 많이 전 세계에서 90% 정도를 생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만 갖고 있는 자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히토류를 개발하기 어려운 문제는 히토류를 그 채광을 하고 이거를 재련을 하고 이 과정에서 환경 파괴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네. 환경 파괴와 공해도 발생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걸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들어가서 개발하다가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들과의 막 싸움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개발하기 어렵고 해서 미국도 아예 그냥 자기 동맹국이랑 호주나 또 인도나 이런 데서 또 이런 자원을 개발했을 때 환경 파괴에 이르러도 뭐 별 문제가 없는 그런 나라들에게 생산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네. 물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에팔레치아 산맥, 미국 내에 있는 산맥인데 거기에 히토류 광산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거기를 사람이 좀 적게 사는 데를 중심해서 개발을 좀 하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중부지방 그 충북 지역이죠. 그쪽에 네. 히토류 광산이 좀 있긴 있는데 우리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제 이 조사를 해놓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진짜 끊어버렸을 때 우리 첨단 산업의 그 미랄 같은 이 재료가 되는 네, 이 히토류를 수입 못하면 우리나라 첨단 산업도 올스톱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갈륨 같은 경우, 이 갈륨이 이 반도체 핵심적인 소재인데 단 요만큼만 없어도 생산을 못해요, 반도체를.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올스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갈륨 같은 경우도 이 처음에 미국이 첨단 AI 반도체를 중국이 못 갖게 하면서 그 이슈가 되면서 나중에 맨 끝에 가서 내가 첨단 반도체를 갖출 수 없으면 미국 니들도 반도체 자체를 갖지 못하게 하겠다 해서 갈륨 수출을 막아버렸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그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이게 단숨에 이 산업 자체가 스탑이 되지 않고 그래도 굴러가는 건 도시광산업처럼 우리가 그동안 써야 했던 이런 그 폐전자제품 여기서 이런 갈륨을 회수해서 또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당장 문 닫는다고 해서 막히는 게 아니죠. 이런 뜻에서 히토류 무기와 관련한 종목들 우리나라에 상장된 회사들이 있는데요. 노바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히토류를 이용해서 연구 자석을 만드는 회사고 중국 내 공장도 아주 크게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히토류를 수출 못하게 하기 때문에 동남아에 진출을 해서 베트남 지역에서 히토류 광산을 개발하고 있고 베트남 지역에 공장을 지어서 이런 히토류 연구 자석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회사가 얼마 전에 갑자기 상한가를 빵 치면서 막 그 시장에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게 이제 한국재료연구원에서 비히토류 연구 자석을 제조하는 기술을 이전받는다는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히토류 없이 히토류 자석유와 같은 이런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연구 자석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이전받았다는 건데 이건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바텍에 대해서는 이 노바텍이 뭐 중국 내 생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동남아 지역이나 또 국내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타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마전자입니다. 사마전자는 사마콘덴서 계열의 이 페라이트 코어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페라이트 코어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전자파 차폐입니다. 그런데 전자파 차폐는 우리 전자제품 안에 의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페라이트 코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전자파 차폐가 주로 가전 쪽에 많이 사용되다가 최근 들어서 현대 모비스와 함께 사마전자가 이 페라이트 코어를 개발하면서 이 자동차 내에 이 전자제품에도 자동차가 전장화되면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 안에 전자파 차폐에도 이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페라이트 기술이 그러니까 그 고도화되면서 이 모터 안에 들어가는 자석이 주로 이제 히토리 자석인데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마전자는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토류 무기화하면 여러분들도 뭐 학습 효과가 돼 있겠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유니언 머티리얼즈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히토류 대체 소재 페라이트 마그네이트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페라이트를 이용한 자석이죠. 그래서 이쪽에 관련해서 워낙 업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아주 대표적인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언 머티리얼즈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묻지마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뭐랄까요, 테마 바람이 불 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평소 때 실적을 갖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니언 머티리얼즈가 워낙 강하게 잘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 모회사인 유니언도 함께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말 그대로 히토리 무기와 테마주가 움직이는 그 기준이 되는 종목으로 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좋은 투자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종목들이 움직일 때 앞에 말씀드렸던 두 종목을 뭐 들어간다든가 그 외에도 지난 방송 돌려보시면 제가 히토리 무기화에 대해서 다른 종목들도 언급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셔서 공부를 하시면 이번에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판터너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히토류가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의 필수제인데 중국 측에서 이 광물을 좀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히토류를 좀 협상의 카드로 중국 측에서 꺼내들고 또 히토류 관련주들, 국내 관련 기업들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는 모습들 보입니다. 히토류 무기와 관련해서는 노바텍과 삼화전자, 유니언 머테리얼즈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지금까지 데일리아스타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 중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기업 공개 전 기존 주주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며 지분을 팔도록 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이후 IPO를 통해 정산받은 금액은 약 4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은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 실시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5월도 이제 마지막 주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다가오는 6월의 시장 어떻게 좀 대비를 해봐야 될지, 그리고 오늘의 시장 흐름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지 집중 분석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가요, 장중에 9개월 만에 2,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상승의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몇 가지 요소가 결합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에서 말씀드렸던 게 상승 변동성 쪽이 좀 크다. 하락 변동성 쪽보다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순환매를 돌면서 쉬어가면서 밑으로 내리는 것보다 올라갈 때 위로 치는 것들이 좀 강하다라는 것을 이번 주 초반서부터 이데일리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왔었죠. 이러한 동력들이 있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이제 주 후반,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시작된 거죠. 우리가 순환매 속에서 하락했던 종목들도 이제 다 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가 들어줬다라면
오늘은 이제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이 들어주면서 시장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소외 종목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또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실적이 또 후실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를 이끌었다라는 부분들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물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전반적으로 가이던스 대비해서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H20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컨센서스 대비 조금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이던스,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자립하면서 시간에서 지금 한 5%까지 또 올라와 있거든요. 아침에 한 3%였던 것이 지금 5%까지 올라가면서 엔비디아의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반도체주가 강하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라이언 컴퓨터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다음 주 이제 새 정부 출범 기대감이 하다 보니까 지주사라든지 저 PBR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움직이면서 시장을 2,700까지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반면 이게 저는 좀 긍정적인 요소인데 외국인들이 확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일부 업종이라든지 일부 종목에 대해서 고점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 있어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의 힘으로 올라간 거냐 아니면 국내 투자자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재반 여건들을 살피면서 올라간 거냐라고 본다라면 후자 쪽에 가깝다라는 거죠.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 전부터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많이 들어왔는데도 삼성전자는 이제 55,000원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힘은 과거처럼 외국인들에만 기대지는 않았다라는 측면이 고무적이고요. 어제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시장에 있어서 지금 다음 주면 또 연휴예요. 네. 우리가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통 연휴를 앞두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4구 넘어가야 돼요, 8구 넘어가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하죠. 근데 오히려 지금 그런 질문이 무색할 정도로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랠리를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조금 바닥을 좀 잡는 것이 바닥을 완전히 잡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저는 조금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엔비디아 훈풍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요소들이 가득한 현재의 시장 흐름이다. 그리고 수급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해주셔가지고요. 엔비디아 간밤에 이제 호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강력한 AI 수요가 좀 배경이 됐는데 여기에 또 젠슨왕 CEO가 앞으로도 더 이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반도체주들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AI 얼마나 쓰시죠? 한 작년 대비해서? 엄청 많이 쓰는 엄청 것 많이 같아요. 쓰죠. 네. 작년만 하더라도 AI라는 게 나온 건 알았지만 네네. 내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정도가 지금 그때 작년 기준으로 보면 네. 엄청나게 지금 쓰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이런 각각의 개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쓰는 이 수준에서 전문적인 부분들이 이제 쓰는 부분들까지 나타나면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학생들 그리고 이제 전문가 그룹들이 이제 쓰게 된다면 이 부분은 어마어마한 부분들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젠슨왕이 밝힌 것처럼 이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H20에 대한 반도체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대략 한 70억 달러 정도 감익돼요. 근데 가이던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컨센서스가 있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컨센서스도 그거보다 더 잘 나오게 지금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했거든요. 네. 자, 그 부분에서 근데 거기서 H20에 대한 70억 달러를 뺀다라면 다른 새로운 70억 달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블랙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반도체들을 계속 개발해내고 우리가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더 기능이 개발된 것들이 나온다라면 교체 주기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지금 저는 이제 동시통역이 되는 휴대폰을 쓰고 있습니다만 옛날 구형 휴대폰으로 돌아가라 쉽지 않죠. 그리고 이거보다 이제 나중에 여기 인공지능이 완전히 탑재가 되겠죠.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인공지능을 탑재하겠죠. 탑재된 휴대폰을 사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본다라면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공급을 이끄는. 그러니까 네. 우리가 2차 전지가 조금 이제 안타깝게 예를 들면 2차 전지 지금 공급이 수요를 이끄는 거예요. 공급이 수요를 이끄는 거지만 가장 긍정적인 건 뭐다? 수요가 공급을 이끄는 거예요. 수요가 공급을 이끄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야 되고 특히 AI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건 뭐다? 하이닉스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점. 어쨌든 뭐 HBM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것들이고 또 최근에 제가 이번 주 들어서 이데일리 TV에서 좀 얘기하는 게 있죠. 카카오.
여전히 카카오도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죠. 제가 화요일날 개장 때도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런 카카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공지능과 협업에 대한 부분들 네.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이제 1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AI 인프라 수요 우상향하는 흐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또 소장님께서도 앞으로의 반도체주들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에서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 SK 하이닉스 더 나아가서는 카카오까지 저희 관심 종목으로 꼽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소장님, 저희도 이제 짚어봐야 될 점이 한국은행이 또 시장 예상대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증시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작년 10월 이후 7개월 사이에 벌써 무려 4번째 이제 네. 금리 인하를 했어요. 이러므로써 이제 미국과 금리 격차가 2%포인트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금리를 내렸죠. 근데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금리를 내리기가 좀 쉽지는 않았었던 것이 그때 당시 환율이 불안했기 때문에. 네. 자, 금리를 내리면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까요? 약세로 돌아설까요? 우리나라 그 돈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유동성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네. 보면 그 환율 자체는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원화 강세 기조니까 네. 충분히 감안한 거죠. 원화 약세 기조에서 원화 약세 기조가 더 이루어지게 된다면 1,500원을 돌파하는 건데 네. 지금은 1,400원의 밑에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여기서 원화 약세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환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경기가 워낙 안 좋습니다. 1분기 역성장했어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뭐 탄핵 정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코로나 때부터 누적된 소상공인분들이 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의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감안했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낮췄거든요. 0.7%포인트나 한국은행도 낮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 성장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KDI라든지 각종 연구소에서 나오는 것들도 1% 언더 정도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성장이 1% 미만으로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성장 기조로 올라간다라는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금리를 인하하면 나한테 뭐가 좋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금리가 그래서, 인하되면 나한테 근데 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25bp 이제 금리 인하를 했죠. 그럼 네. 연간 얼마가 되냐면 대략 한 20만 원 정도 이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연간 20만 원 이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대략 한 3조 정도 이게 부가가 이제 우리가 가용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자, 20만 원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급이 20만 원 느는 게 아니라 내가 네. 받은 월급에서 쪼개서 내던 이자 중에 이자를 안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은 돈들이죠. 작은 돈들은 뭘로 이루어지죠? 소비로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있죠. 네. 내 카드 잔고라든지 통장에 돈이 있으면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선순환 구조가 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려 3조 원이나 됩니다. 가계에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에 더군다나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여기 이제 2차 추경까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조금 우리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긍정적인 이번에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작년 10월 이후 7개월 사이 4번째 인하이고요. 우리 국내 증시에 좀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제 미 법원에서요, 소장님, 트럼프 상호 관세에 대해서 불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관세 협상 여파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네. 조금 복잡합니다. 저도 이제 이것을 아침에 그 속보를 보고 네. 상당히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미국 법원이 IEEPA 그 규정에 따라서 이 관세에 대한 것들이 이제 무효 판결이 나온 거죠. 일단 이 규정은 1971년도에 만들어진 규정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꽤 오래된 규정, 그러니까 옛날 규정을 끌고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우리가 이제 관세를 매기는 권한이 어디에 있냐라는 권한쟁의 심판 같은 거예요. 이 권한이 어디 있느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의회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권한쟁의와 비슷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법과 우리의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적절한 용어를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 권한이 있느냐, 차용주가 권한이 있느냐, 라이앵커가 권한이 있느냐, 요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관세라는 것은 이제 세수와 세금과도 연결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재정과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재정과 관련된 권한은 의회에 있거든요. 네. 특히 하원에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 그 예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것이 하원에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오는 부분들인데 논의 없이 대통령이 권한을 했다? 그럼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판결이 되면 열흘 내에 이것을 다시 돌려놔야 된다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항소를 한다라고 하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또 권한쟁의를 이제 하는데 미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항소가 되면 일단 또 멈추는 거, 그러니까 법이 그냥 시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치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나오는 나오는 얘기들은 우리 새 정부 이후에 또 2주 있으면 또 G7 회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관세 협정이 7월 초로 마무리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변곡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 법 체계가 우리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제 또 트럼프 정부 측의 미국 연방 법원이 상호관세 발효하는 차단을 결정을 내렸다라는 소식에 대해서 좀 핵심 포인트들 짚어주셨고요. 오늘 시장 흐름 보면요, 소장님. 네. 확실히 뭐 증권주라든지 탈플라스틱 그리고 키즈 산업주들까지 이 대선 공약과 관련한 종목들 부각받는 것 같거든요. 이런 정책 공약에 대한 기대감 외국인 투자자들 유인해 볼 수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네. 이제 정책주들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지금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인지 네. 이렇게 하얀 머리 저처럼 머리가 센 그런 뭐 외국인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이라기보다는 만약에 새 정부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네.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다라면 오히려 이런 쪽보다는 한국물에 들어올 것 같아요. 한국물을 보면 이제 ETF라든지 파생과 연관된 물을 하면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쉽게 갈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오늘 자동차주들이 반등세를 나타내는데 관세와 관련된 또 주식들도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면 작은 것보다는 큰 것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무슨 뭐 대만 주식을 산다 그러면 네. 막상 떠오르는 게 뭐죠? 잘 없죠. TSMC 외에는 잘 없죠. 그러면 뭐죠? 대만 지수 ETF를 사겠죠. 일단 대만에 대한 긍정적인 네.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보이면 지수 ETF를 사겠죠. 그러면 한국 코리아 ETF를 사면 뭐가 비중이 높죠? 삼성전자 비중이 높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소장님. 이제 6월 3일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좀 주목해봐야 될 섹터가 있을까요? 근데 특별히 어떤 네. 섹터를 더 보자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우리가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소외주들의 저는 반란이라고 봐요, 어제 오늘.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저는 트레이딩 구간 들어왔다라고 보고 어제 이제 말씀드렸을 네. 때 금요일 날까지 가면 다음 주부터 2차 전지는 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오늘 움직임 보니까 오늘은 당연히 오를 거라고 이제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고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 2차 전지 저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관세 제가 그동안 언급드렸던 피해주가 정상화되는 단계. 네. 그걸 이제 수혜라고 표현한다라면 자동차,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 나오는 모습이 마치 카카오 처음에 올라오는 모습과 동일하다. LG엔솔도 동일하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후 또 관세 피해주가 수혜주가 될 수 있겠다. 자동차와 2차 전지 주목해볼 만한 필요가 있겠다라는 소장님의 말씀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오늘 집중 분석 시간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남아있는 오후장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